여보, 장모님은 언제 가세요? 너무 불편해요. 눈치껏 가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한 그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말투는 부드러웠고 앞에 앉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가 건넨 질문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세심함에 점점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그는 항상 제 페이스에 맞춰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2년 차에 그가 청혼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댁분들은 조용하고 무난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참 이쁘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안도했고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했죠. 양가 부모님 모두 큰 요구사항 없이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고 저희는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부터였죠. 남편의 수입은 제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며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내가 좀 더 보태면 되지. 결국 전세 보증금의 70%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대부분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보금자리라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신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해먹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 평화가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명절 때 친정과 시댁을 오가는 일정에서였죠. 저는 양가를 공평하게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시댁 가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엔 당연히 시댁부터 가는 거지. 네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작년에도 시댁만 갔잖아. 한 번쯤은 친정에 먼저 잠깐 들렀다 갈 수도 있지. 명절마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잖아. 그리고 우리 집이 가까운데 왜 굳이 멀리 가려고 해? 남편의 말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추석도 시댁에서만 보냈고 저는 전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꼭 차례 지낼 때 갈게. 미안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고 친정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갈비찜 해놨대. 퇴근하고 들르자. 오늘? 나 좀 피곤한데. 잠깐만 들렀다 오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 먹이려고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시댁에 들렀고 주말이면 시부모님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시장 보기와 병원 모시기, 관공서 업무 대행까지. 저는 점점 며느리의 의무에 짓눌려 갔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버거웠죠.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모님이랑 전화해? 어제도 했잖아. 어제는 짧게 안부만 물어봤어. 매일 전화하면 뭐해? 그렇게 할 말이 있어? 부모님도 바쁘실 텐데. 그렇게 저는 점점 친정과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결혼한 딸은 시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 부모님은 이제 남처럼 대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에 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떨어졌고 잦은 감기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업무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휴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요즘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남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두 집안의 결합이었고 그 안에서 며느리인 저는 늘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했던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렘과 행복 대신 서운함과 외로움이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금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휴직을 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집에서 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집에서 밥 먹으면 어떨까? 네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쉬는 이유는 아파서였지 시댁 식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뭐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 좋아하시는데 네가 만들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잡채와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특히 갈비찜은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오랜 시간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몸이 성한 때도 힘든 요리인데 지금의 컨디션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를 정성껏 손질하고 각종 채소와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시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애썼습니다. 갈비찜 외에도 남편이 이야기했던 잡채와 전, 2가지 나물 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네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이 다 들어오니까 집이 좀 작네. 요즘 애들은 다들 이렇게 사나?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갈비찜을 중심으로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드시더니 몇 번 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간이 좀 세네. 고기도 좀 질긴 것 같고. 죄송해요. 제가 다시 양념을 해서 조금 더 끓여올게요. 아니야, 됐어. 이미 다 만든 건데 어떻게 하겠니? 시어머니는 다른 반찬들도 대충 집어드시고는 금방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드시기는 했지만 역시 많이 드시지는 않았어요.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입맛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예의상 그냥 한번 해본 제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라면이 차라리 나을 것 같네. 요즘 애들은 요리를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몸이 아픈 걸 참고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먹고는 라면을 찾다니. 게다가 요즘 애들은 요리를 못한다는 말까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같이 봐. 그래, 우리 아들 취향을 내가 모르겠냐?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라면을 끓여내왔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드시더라고요. 역시 라면이 최고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몸이 약한가 봐. 종합병원이 따로 없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자주 아프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래? 그게 아직 저희 애 계획은 없어요. 계획이 없긴 뭐가 없어? 빨리 낳아야지. 늦으면 애 낳기도 힘들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아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저는 그저 출산 도구쯤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아프면 남편한테 짐이 되잖아.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요리도 좀 배워. 남자들은 먹는 낙으로 사는데 집밥이 맛있어야 남편이 밖에 안 놔돌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요리책 하나 사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네. 예민하다는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감정은 무시당했고 제 노력은 평가절하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님 말씀이 좀 상처가 됐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전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상처받았어. 당신이 중간에서 좀 말려주면 안 돼? 말리긴 뭘 말려. 나보고 엄마한테 대들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그럼 나는 서운해하는 것도 안 돼? 당신은 좀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이고 당신은 젊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할 일이었나요? 제 감정은 왜 항상 뒷전이어야 하나요? 나도 힘들어. 몸도 아픈데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맛있다고는 못할지언정 한마디 칭찬도 없이 라면만 찾으시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입맛에 안 맞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너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삼켰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졌고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부는 같은 편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명백한 홀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엄마의 스타일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제 상처는 예민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원래 시댁 식구들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좀 참고 살아봐. 하지만 엄마, 나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됐어. 시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사는 거지 뭐. 어머니의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참고 살라고요? 언제까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 방문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 남편의 아내인가요? 시댁의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의무를 다해야 하는 누군가인가요? 저는 점점 이 결혼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어디로 갔고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배려 없는 관계는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 저는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당연함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똑같이 준비하고 용돈도 비슷한 금액으로 드렸거든요.
친정에서 보내주신 과일이나 반찬이 있으면 절반은 꼭 시댁에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영아, 아빠 환갑이 다음 달인데 오빠가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너도 같이 갈 수 있겠니?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환갑은 제게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여행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야. 간단하게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오려고. 잠깐만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 환갑이야. 가족여행 간다는데 우리도 같이 가면 어떨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말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가. 그럼 나라도 다녀올게. 아버지 환갑인데 빠질 수는 없잖아.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혼자서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 환갑인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는 게 왜 이상한 일인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나 대접하는 게 어때? 호텔 뷔페나 한정식 집에서. 하지만 오빠가 이미 여행을 준비했는걸. 그건 네 오빠 가족들끼리 가면 되지. 우린 따로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하면 돼.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함께였지만 그는 내내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장인어른, 식사는 입에 맞으시죠?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형식적인 말만 했을 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빠네 가족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저희는 2시간 남짓한 식사로 환갑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환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환갑이 다음 달이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호텔에서 가족들 모아서 환갑잔치 하려고 친척들도 좀 부르고.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호텔 예약부터 음식 준비와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어요.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 차를 바꿔드리려고. 지금 타시는 차가 너무 오래됐잖아. 그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잖아. 괜찮아. 아버지 지금 차 팔고 돈 조금 보태면 그랜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만 보태면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제 동의 없이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 우리 형편에. 걱정 마. 할부로 하면 돼. 우리 둘이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뭐, 우리 둘이?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시잖아. 며느리도 당연히 함께 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 환갑 때는 호텔 뷔페 한 끼로 끝냈으면서 시아버지 환갑 때는 3천만 원을 보태서 차를 선물한다고요? 게다가 그 돈을 제가 반을 내야 하고요?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환갑 때는 안 그랬잖아. 그건 달랐잖아. 우리 형편도 그때보단 나아졌고. 2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나아졌는데? 아무튼 이건 해야 해.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환갑 때 제대로 해드려야지. 남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잔치 날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고 음식도 푸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우리 아들이 효자야.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다니.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용의 절반을 제가 부담하는데 칭찬은 아들 혼자 받는구나 하고요. 잔치가 끝나고 남편은 시아버지께 차키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이게 뭐야? 새 차요. 이제 낡은 차 버리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시아버지는 감격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고맙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며느리 덕도 받네. 며느리도 고맙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3천만 원 중 절반을 제가 부담하게 생겼는데 며느리 덕도 봤다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3천만 원을 할부로 갚으려면 앞으로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잘 벌잖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환갑대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또 그 얘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왜 자꾸 비교하냐? 비교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야. 똑같은 환갑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달라야 되냐고. 대우가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 가까이 사시잖아. 당연히 더 신경 써야지. 그럼 내 부모님은? 멀리 산다고 덜 신경 써도 돼? 아,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효도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서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진료는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렸고 시댁 대소사는 빠짐없이 참석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디스크래. 의사가 수술을 권하더라. 그럼 빨리 하셔야죠. 그게 돈이 좀 들어서. 네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오빠도 이번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800만 원 정도래. 수술하고 입원비까지 합치면. 시아버지 차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황 되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디스크 수술을 하셔야 해. 병원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이제 와서 그건 좀. 우리도 지금 아버지 차 할부금 갚고 있잖아.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데 어떡해? 수술 안 하시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내 돈으로는 못 줘. 당신 비상금에서 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엄마잖아. 당연히 네 돈으로 해야지. 하지만 시아버지 차 살 때는 내 돈도 같이 썼잖아. 그건 다르잖아. 그건 우리 아버지고. 그럼 당신 말은 우리 엄마는 부모도 아니야? 아,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냐?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차값 3천만 원은 함께 부담하면서 친정어머니 수술비 1,000만 원은 제 돈으로 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시댁 식구들만 우리 가족이고 친정 부모님은 네 가족인가요? 결혼하면서 제 가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도 없었고 저는 그저 혼자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디스크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오빠가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힘든 와중에 300만 원을 보태주었어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고 수술 당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엄마 수술이야. 내가 병원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 남편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걱정의 기색도 함께 가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오빠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병실로 옮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지영아. 간병 좀 부탁할게. 나는 쌍둥이 애들 봐야 해서. 오빠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 저녁을 챙기고 다시 새벽에 병원으로 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날에도 어머니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아무래도 엄마가 집에 가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버지도 출근하시면 엄마 혼자 낮에 계셔야 하잖아. 퇴원하시고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 나랑 와이프는 쌍둥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도 다녀야 해서 낮에 돌볼 사람이 없어. 네가 휴가 중이니까 좀 부탁할게. 순간 저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주일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여기서 왜? 오빠네는 둘 다 일하고 쌍둥이 애들 봐야 해서 힘들대. 그나마 나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 좁은데 불편하지 않을까? 일주일만이야. 허리가 아프셔서 혼자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일주일만이야. 알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첫날, 저는 작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내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좀 어떠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남편이 퇴근하더니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장모님 언제 가시는 거야?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아직 나흘 남았어. 좀 빨리 모셔다 드릴 수는 없어. 내 집인데 너무 불편해. 어머니가 아직 거동이 힘드신데 어떻게 혼자 계시라고 해? 그래도 일주일은 너무 길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 제사인데 당신도 준비 좀 해야 하지 않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여기 누워 계신데 뭐하러 제사 얘기를 해? 그게 왜? 우리 집안 제사도 중요하지. 네가 장모님 간병하느라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 며느리가 해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제사는 며느리가 준비해야 하고 친정 어머니 간병은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 집안 제사인데 어떻게 당신이 안 챙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 수술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건 솔직히 네 오빠가 챙겨야지. 장남 놔두고 왜 우리가 챙겨?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장모님이잖아.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야. 똑같을 수가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기 부모님만 우리 부모님이고 친정 부모님은 네 부모님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모시러 와줄래? 우리 집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그날 오후에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민폐를 끼쳤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못난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요.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제 부모님은 언제나 뒷전이라면 대체 이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기는 시작되었고 저는 이제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이후에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친정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별로 없지만 이 아파트는 나중에 네 명의로 해줄 생각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오빠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너희는 전세로 살고 있잖니. 난 이제 몸도 안 좋고 서울 생활도 지쳐서 말이야. 네 외할머니 사시던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엄마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대충 봐도 시세로 1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았죠.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둬야지. 나중에 오빠랑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만간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주신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사시는 집이 얼마쯤 하지? 얼만지는 나도 잘 몰라. 대박이야. 지금 보니까 장모님 집이 12억이 넘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외식하자. 내가 쏠게. 갑자기? 그냥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잖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는 의아했지만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서운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주말에 남편은 정말로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식사 내내 남편은 친절했고 부모님께 공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할게요. 아니다. 너희들이 바쁜 거 아는데 뭘.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아파트를 물려준대. 마포에 있는 거라 시세가 좀 되더라고. 우리 완전 대박 난 거지. 남편은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부터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친절함이 모두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무시와 홀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의 경제적 가치만 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처음부터 이용한 거지. 게다가 우리 집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잘해주는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아니야. 네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재산이 걸린 문제라며.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잘할게. 싫어. 이미 늦었어. 당신,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우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은 며칠간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 알지? 그럼 재판으로 갈 거야. 좋아. 어디 해봐. 나는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집 보증금 대부분 내가 냈고 가전제품도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오히려 내가 받을 게 더 많아.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니 남편이 받을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투자했고 부모님의 아파트는 아직 제 명의도 아니었으니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알았어. 협의 이혼하자. 대신 위자료 같은 건 서로 청구하지 말자.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살던 전셋집 빼고는 나눌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야. 진짜 소중한 걸 놓쳤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구청을 나서는 길에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으로 끝난 결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민낯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떠난 거였어요. 이혼 서류는 그저 형식적인 마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혼자 사는 집은 좁았지만 마음만큼은 넓었습니다. 이혼 직후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줄 수 없겠니? 우리가 잘못했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져? 다시 생각해봐. 사실 너도 잘못한 부분이 없진 않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탓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먹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친정 부모님도 훨씬 자주 찾아뵐 수 있었죠.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누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요. 저는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진짜로 행복합니다. 저는 올해 43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겐 흔한 불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28에 만났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첫 자리에서 그 사람은 제게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하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죠. 데이트 때마다 배려가 넘쳤고 작은 것 하나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부모님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추웠지? 여기 앉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딸을 만난 것처럼요. 시아버지도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제게는 눈빛부터 유독 다정하셨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시간이 되면 시댁에 놀러 갔어요. 아직 결혼 전인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이, 며느리가 무슨 설거지를 해. 이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가서 쉬어.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댁은 정말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30살이 되던 봄날에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해주셨죠. 결혼 후에도 시댁과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시댁에 가는 게 편했어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설거지를 단 한 번도 안 했을 정도니까요. 며느리는 손님이야. 그냥 너도 저기 앉아서 수다나 떨어라. 반면 제 친정은 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애정 표현이 서툰 분들이셨고 집안 분위기도 다소 냉랭한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댁이 더 편했어요. 남편은 친정에서도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부모님이 표현은 안 하셔도 남편한테만큼은 다정하셨거든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더니 우리 사위는 참 장가 잘 왔다. 살아가면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둘 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시댁에서도 전혀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죠.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며 재택근무를 병행했고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산으로 발령 났어. 2년 정도는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함께 내려갈까도 고민했지만 저의 대학원 논문 심사가 코앞이었고 일도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 일 있잖아. 나 혼자 먼저 내려갈게. 대신 주말마다 올라올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됐고 처음엔 정말 애틋했어요. 남편은 매일 전화했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서울로 올라왔죠.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고? 보고 싶다.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더 간절했어요. 남편이 올라오는 금요일만 기다렸고 주말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주말 부부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고 문자 답장도 점점 늦어졌죠.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당신 먼저 자. 여기 일이 좀 많아서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메시지들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통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엔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빨리 끊으려 했어요. 그래, 알겠어. 나 피곤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톤이었죠.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 2달은 매주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격주가 됐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는 금요일 저녁에 팀 회식이 있어서. 다음 주는 프로젝트 마감이라 주말에도 나가야 해.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 2번, 3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죠.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샤워하고 있었어. 왜? 밤 11시 샤워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게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피곤해. 내일 통화하자. 그렇게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올라왔고 오랜만에 만난 건데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저희 만남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없고 키스도 없었어요. 그냥 신발 벗고 소파에 앉더니 바로 TV를 켰어요. 오랜만인데 밖에 나갈까? 나 피곤해. 그냥 집에 있자. 그 주말 내내 남편은 집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오는 건지 화면을 제게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게 보였어요. 대체 누구한테 연락이 그렇게 와? 회사 사람이지 뭐. 주말에도? 응, 급한 일이래. 거짓말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 주말이 지나고 남편이 부산으로 내려간 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밤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남편의 SNS를 뒤졌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끙끙대며 고민을 하다가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예전 같지 않아.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무심해. 주말 부부라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고? 친구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산행 KTX표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기차였죠. 남편은 제가 그날 대학원 세미나가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세미나 끝나면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하는 큰 거짓말이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부산까지 가는 2시간 반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사택으로 향했죠. 20분쯤 걸렸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인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첫인상은 너무 깨끗하다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스스로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은 마치 누가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깔끔했어요. 작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깨끗하게 돼 있었고 행주도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는데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전부 집에서 해먹는 스타일의 반찬들이었죠. 남편은 요리를 못합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반찬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갔더니 세면대 위에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거가 아닌 스킨로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컵에 꽂힌 칫솔 2개. 하나는 남편이 쓰던 파란색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분홍색이었어요. 그걸 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서랍을 열었을 때 결정타가 있었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여자 머리핀이었어요. 진주 장식이 달린 핑크색 핀이었죠.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왔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 모습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황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깜짝 방문이야. 당신 보고 싶어서. 먼저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갑자기 세미나가 취소됐거든.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계속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이 머리핀은 누구 거야? 떨리는 손으로 핀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르겠는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왔을 때 놓고 간 건가? 원래 없었어. 이 칫솔도. 아, 맞다. 회사 후배가 잠깐 들렀었어. 씻고 가려고. 말이 안 됐어요. 회사 후배가 왜 여기서 씻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날 밤에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원 과제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그 분홍색 머리핀과 냉장고의 반찬통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편이 되어주셨을 테니까요.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야? 저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침묵이었죠.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뜸하고 주말에도 잘 안 올라오고. 제가 며칠 전에 부산 집에 갔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많았어요. 아들이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라. 너무 걱정 마.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톤이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걸요. 혹시 어머님이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뭘 알겠어. 너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죠.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애랑 빨리 정리해라. 일 커지기 전에. 며느리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려던 카톡 문자를 제게 보낸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5분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죠. 문자가 또 왔어요. 며느리야, 아까 문자 잘못 보냈어. 신경 쓰지 마. 다른 거야. 다른 거? 무슨 다른 거요? 그 애가 누구고 정리가 대체 무슨 소리인 걸까요? 더 이상 바보 취급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키를 집어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30분 만에 시댁 앞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어요. 너 갑자기 왜 이래? 온다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자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그 애가 누구예요?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서서 들을래요. 너희 남편이 지금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 듣자 하니 회사 후배랑 좀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 헷갈린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그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바람이라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야, 진정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다 그런 거야. 조금 기다리면 금방 끝나? 뭐라고요? 금방 끝난다고요? 바람은 언제나 끝나게 돼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괜히 성급하게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 이제는 아들 편만 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시댁 일도 친정일처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저보고 참으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가정이 깨지는 건 더 안 좋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알겠어요. 저희 그냥 이혼할게요. 며느리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셨죠.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그럴 리가 없어. 사위가? 확실해. 시댁도 다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를 들은 아빠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설명을 해드렸고 아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아빠가 지켜줄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인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이혼 소송하려고,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뭐? 진짜? 카페에서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문자나 통화 내역, 사진, 녹음 중에 뭐라도 있어? 머리핀이랑 칫솔이랑 시어머니 문자 정도.
그것만으론 약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불륜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남편의 대화 내용 같은 거. 어떻게 그걸 구해? 너 다시 부산에 내려가야 해.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 말을 듣자 저는 갑자기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다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다시 사택에 들어갔고 그때 제 손에 든 건 녹음기와 카메라였죠. 거실을 살피다가 소파 쿠션 밑에서 남편의 여분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업무용과 개인용 두 대를 쓰는데 이건 개인용이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화면을 열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이름은 혜원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죠.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보고 싶어. 오늘 내가 저녁 해줄게. 손이 떨렸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화 내용은 차마 읽기 힘들었지만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빨리 이혼하고 너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정리요? 저를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갤러리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바닷가에서, 심지어 이 집 침대에서 찍은 셀카도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증거로 남겼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건가 싶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직 안 왔네? 혜원이라는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실로 숨었고 문틈 사이로 여자를 훔쳐봤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쯤 돼 보였고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어요.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또 열리고 이번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응, 오빠 배고프지? 곧 다 돼. 남편은 여자를 껴안으며 키스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 몰래 재밌게 놀고 있네?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혜원이라는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이 사람 아내예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당황하면서 오히려 저를 향한 적대감으로요. 아, 그 아내? 오빠한테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네, 이미 끝난 관계라고 곧 이혼한다고 하던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이 여자한테 이혼한다고 말한 거예요. 끝난 관계?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유부남과 동거하고 있는 거고. 무슨 동거? 그냥 가끔 놀러 오는 거예요. 가끔? 냉장고에 당신 손으로 만든 반찬이 가득한데? 제 말에 혜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두 사람한테 소송 걸 거예요. 뭐? 상간녀 소송? 이제야 겁이 나는지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하고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날 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메시지들, 녹음 파일과 목격자 연락처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 확실한 불륜 증거야. 지우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무조건 이길 거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정말 고마워. 친구 사이에 무슨, 이제 이혼 서류 준비할게. 남편한테 통보해야 하는데 네가 할래?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할래? 내가 직접 할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 전화를 3번 만에 받았죠. 뭐야? 나 이혼할 거야.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일주일 안에 서류 보낼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리 이미 끝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잘해볼게. 다시? 뭘 다시 해? 당신 그 여자한테 이미 이혼한다고 말했잖아. 곧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건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증거 다 있어. 변호사한테 전부 넘겼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야. 상간녀 소송?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당연하지. 내 결혼 생활을 깬 대가를 치러야 해. 여보, 제발 그건 좀.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됐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조건이 명시돼 있었죠. 남편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원이라는 그 여자와 함께였죠. 현관 앞에 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하러 온 거야?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이혼 서류 사인했어. 그래서 여자까지 데리고 온 거야? 저희 두 사람의 대화에 갑자기 혜원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진명이를 오빠한테 넘기세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집까지 달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조건을 달아?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심이라고요? 불륜녀가 나한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집은 못 줘. 그건 재산 분할 대상이야. 그럼 이혼 안 해도 돼. 서류 다시 줘. 그래, 그럼 법정에서 봐. 재판 이혼하면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는 더 많이 나올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아니, 너무 이러지 마. 우리 좋게 끝낼 수 있잖아.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한테 좋게 끝내자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오빠, 이런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요? 성격 진짜 더럽네. 그 여자가 또 끼어든 순간 참았던 게 폭발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성격 더럽다고 했어?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알아? 비열? 오빠가 날 사랑한 거예요. 당신이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오빠가 날 찾은 거잖아요. 주말 부부하면서 참고 기다린 게 내 역할을 못한 거야? 말다툼이 커지자 남편이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혜원아. 우리가 가자. 싫어요. 이 사람이 집을 포기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래, 시작해봐. 근데 법정에서 보자고. 너한테도 소송 걸 거니까. 소송이라는 말에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아무래도 그건 좀. 왜? 겁나? 당연히 겁나야지. 나 너한테 위자료 톡톡히 받을 건데. 여보, 제발 혜원이는 빼고 우리끼리 정리해. 차라리 집은 내가 포기할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안 돼. 당신도 이 여자도 대가를 치러야 해. 그날 이후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은 사내 윤리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혜원이라는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유부남과 만난 사실을 알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혜원이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 우리 둘 다 정말 힘들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당신들이 내 삶을 망쳤는데. 그러자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근데 이혼까지는 다시 생각해봐. 이미 늦었어요. 서류 다 넘어갔다고요. 그 아파트는 너한테 줄게. 명의도 네 앞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아들이 힘들어지니 이제서야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혼 조정이 성립됐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고 남편은 추가 재산 분할로 3천만 원을 더 제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이었죠. 바로 상간녀 소송이요.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섰고 자기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죠.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혼하고 정식으로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 여자도 기다릴게라고 답장했었거든요. 법정에서 상간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한테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을 받게 되었죠. 상간녀는 법정을 나서며 저를 노려봤어요. 만족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당연하죠. 당신이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예요. 진짜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악착같이 굴면. 글쎄요. 후회는 당신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적으로는요. 남편은 위자료를 내기 위해 차를 팔았고 상간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안 내자 저는 재산 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녀의 급여도 가압류했죠. 변호사였던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철저하다. 끝까지 가는구나. 당연하지. 대가는 확실히 치러야 하는 법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시어머니가 혼자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여긴 대체 왜 오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감쌌어.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아들이 지금 정말 힘들어. 저도 혼자 힘들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 편만 드셨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게 시댁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혼도, 소송도, 위자료도 말이죠. 이제 제 앞엔 새로운 인생만 남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에게 받은 그 아파트였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떠올랐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내가 너무 독하게 군 걸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무슨 소리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기긴 했는데 뭔가 다 잃은 것 같아.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당연해. 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랑 헤어진 거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선택을 잘한 건지. 정말일까?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너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잘못은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혼녀라는 딱지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혼 후에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말이 있어.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었죠. 나 혜원이랑 헤어졌어. 그래서 그의 집안에서 나한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어. 나 때문에 집안이 큰 망신당했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던 사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웃음이었죠.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회사도 잘렸고 혜원이도 떠났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나한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졌죠. 이거 택시비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당신 쓰레기통 아니야. 그 여자가 떠나니까 다시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게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인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죽을 것 같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그렇게 카페를 나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로요. 먼저 대학원 논문에 집중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미뤄뒀던 연구를 다시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겪은 일이 연구에 도움이 됐어요. 배신과 이혼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밤낮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자료를 찾고 인터뷰하고 분석하고 수정했어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치유했어요. 반년 후에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교수님들은 제 논문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고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학위를 받은 뒤에 저는 바로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상담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주말도 없이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해도 거절했죠. 공부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떠올린 게 있었어요. 카페에서 남편을 뿌리치고 나왔던 그 순간이요. 그때 느낀 자유로움과 당당함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임용고시 날이 왔고 저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다행히 제 번호가 있었어요. 합격이다. 혼자 있던 방에서 소리를 질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오셨습니다. 아빠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잘했다. 고생 많았어. 아빠의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묻어 있었어요. 드디어 3월에 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상담실이었죠. 첫 출근 날 교장 선생님이 반겼어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에 상담교사가 꼭 필요했는데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실은 아담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학생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었죠. 그리고 제 처음 상담 학생은 고2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부모님의 선택은 부모님의 몫이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제 말 한마디에 학생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자리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학생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가정 문제, 다양한 고민들이었죠. 저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이 아이들에겐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학부모들도 선생님 칭찬이 자자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퇴근길에 거울을 봤더니 거기엔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이혼 직후에 거울도 제대로 못 봤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상간녀도 이제는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대신 제 꿈과 목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